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아마 누군가에게는 분노를,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아주 지독한 가족 간의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결혼은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그 현실이 때로는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 공포 영화보다 더 소름 끼치는 순간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7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연애 시절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지요. 그 남자의 다정함, 그리고 무엇보다 효심 깊은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남자라면 내 부모님께도 잘하고 우리 가정도 잘 돌보겠구나 싶었던 제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댁은 대대로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입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거실 한복판에 커다란 병풍이 놓여 있고 향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던 그 집의 분위기를 저는 그저 전통을 중시하는 품격 있는 집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향 냄새가 제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첫 해, 저는 1년에 12번 있는 제사를 모두 챙겨야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들으신 게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제사가 있었지요.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외조부모님, 심지어 얼굴도 본 적 없는 남편의 증조부와 고조부까지. 시어머니께서는 이것이 우리 집안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며 조상님이 노하시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제사 때마다 저는 퇴근하자마자 시장으로 달려가 산더미 같은 나무를 묻히고 기름 냄새를 온몸에 뒤집었으며 전을 부쳤습니다. 남편요? 남편은 그저 조상님께 잘 보여야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는다며 옆에서 과일이나 깎는 신용을 할 뿐이었습니다. 정작 고생하는 제 손등에 튄 기름때는 보이지도 않는지 그저 제사상에 올릴 밤을 깎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더군요. 그렇게 6년을 버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직장에서 대리로 승진하며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상황에서도 저는 시댁의 눈치를 보며 그 지긋지긋한 제사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진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그날은 하필이면 제가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의 마감일과 시댁의 제사 날짜가 겹친 날이었지요. 며칠 밤을 새우며 일하느라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고 아이는 하필이면 독감에 걸려 고열로 앓아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제사에는 도저히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가 너무 아프고 저도 회사 일이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을 처참히 깨부수었습니다. 얘야,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조상님 제사보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해. 아이가 아픈 것도 다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조상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더 정성껏 제사를 지내서 애군을 쫓아야지 어디 감히 제사를 거부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조상님이 살아계신 자손보다 죽은 조상을 더 챙기라고 가르치셨나요? 아픈 아이를 두고 기름 냄새 맡으며 전 부치는 게 정말 조상님이 원하시는 일인가요? 저는 이번에 안 갑니다. 아니, 앞으로도 이런 식의 제사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 하나 편하자고 우리 집안 전통을 다 망치겠다는 거야? 남편의 눈에는 아픈 아이도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아내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부모님 체면과 조상님의 노여움만이 공포로 다가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조상님이 걱정되면 당신이 가서 차려. 나는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거니까.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각방을 썼고 시댁에서는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사 당일 저녁이었지요. 저는 아이를 간호하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집 사람들인가 싶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아버님, 그리고 시누이까지 온 가족이 저희 집 현관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대면해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줄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문 밖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통곡 섞인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조상님, 이 불효막심한 며느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신 빌겠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집안에 벌을 내리지 마십시오. 복도 전체에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벽을 타고 제 심장을 긁어내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망신인가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님께서는 아예 현관문 앞에 돗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향을 피우려고 하시더군요. 아파트 복도에서 향이라니요. 화재 경보기가 울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 다 보는데 정말 왜 이러세요? 제 외침에도 시어머니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너 같은 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웃이 눈에 들어오냐? 조상님이 노하셔서 내 자식들이 길거리 낳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릴래? 시아버님 또한 옆에서 거드셨습니다. 내가 정제사를 못 지내겠다면 우리가 여기서라도 기도를 올려야겠다. 조상님 신주도 없는 이 차가운 복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빌고 있으면 조상님도 내 고집을 꺾어주시겠지.
두 분은 정말로 복도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고집만 안 피웠어도 이런 일 없잖아. 빨리 사과드리고 안으로 모셔. 남편의 비겁한 태도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제가 가해자가 되고 본인들은 피해자인 척 연기하는 그 모습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복도에는 지나가던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이상한 눈초리로 저희 가족을 쳐다보는 시선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더 높여 기도하셨습니다. 아이고 조상님, 우리 며느리가 귀신이 씌었나 봅니다. 제발 이 악기를 쫓아주시고 예전에 착한 며느리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 말에 저는 정말로 이성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악기라고요? 6년 동안 군말 없이 노예처럼 일해온 며느리가 제사 한 번 안 지내겠다고 선언한 게 악기가 쉬운 일인가요? 저는 복도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게 21세기에 일어날 법한 일입니까? 며느리 잡는 시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 외침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바닥에 쓰러지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네. 시아버님과 시누이는 저를 몰아세우며 당장 무릎 꿇고 빌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 팔을 잡아 끌며 억지로 저를 무릎 꿇리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 손 놓지 못해? 당신들도 똑똑히 들어. 오늘 이후로 나는 이 집안 사람들과 인연 끊을 거야. 당신들이 말하는 그 조상님들, 살아있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분들이라면 나는 평생 그분들 노여움 자고 살 거야. 차라리 귀신한테 벌을 받고 말지. 당신들 같은 인간들 밑에서 숨 막혀 죽지는 않을 거니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아파트 경비원분들과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복도에 돗자리를 펴고 기도를 올리며 소란을 피우는 노부부와 울부짖는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까지. 그날의 풍경은 아마 그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역대급 사건이었을 겁니다. 경찰의 중재로 일단 시댁 식구들은 돌아갔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향 냄새와 차가운 기운은 여전히 저희 집 현관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배웅하고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 정말 독하다.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어떻게 사람이 그래?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독하다고? 6년 동안 당신 집안 종노릇한 나는 안 보이고 잠시 소란 피운 당신 부모님만 불쌍해 보여?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숨만 내쉬며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는 시어머니가 보낸 수십 장의 사진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불태우는 모습, 그리고 무속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무언가 의식을 치르는 듯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내가 우리 조상님을 거부했으니 이제 조상님께서 너를 거부하실 거다. 오늘부터 내 앞길에 어떤 재앙이 닥치든 그건 다 내가 자초한 일인 줄 알아라. 우리는 이미 너를 우리 집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 핏줄이니 당장 내놓거라.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해서라도 아이들을 데려올 것이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에게 저주를 퍼붓고 아이들까지 뺏겠다고 협박하는 그들의 광기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명백한 폭력이자 학대였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친정 아버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며 당장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중간에서 박쥐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엄마가 좀 과하시긴 했지만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당신이 조금만 져주면 안 돼? 제사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횟수만 줄여보자고 내가 잘 말해볼게. 남편의 유약한 태도에 저는 이제 미련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 어머니는 나한테 저주를 퍼부었어. 우리 아이들을 뺏겠다고 협박했다고. 그런데 당신은 고작 제사 횟수 타령이야?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본격적인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방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직장에 출근한 사이 시어머니는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와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제사 거부하는 천하의 불효 며느리를 고발한다는 피켓을 들고 말이지요. 동료들의 시선, 상사의 조심스러운 부름, 제 사회적 평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싶으면서도 오죽했으면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가 제 목을 조르는 꿈을 꿨고 현관문 밖에서 들리던 그 기괴한 기도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아이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문 밖에서 울어? 할머니 무서워.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조상님의 복을 받게 해주겠다던 그분들이 정작 살아있는 손주들의 정서적 안정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자신들의 아집과 전통이라는 허울뿐인 껍데기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을 접수하던 날 시어머니는 또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용하다는 무속인을 대동하고 나타나셨더군요. 그들은 저희 집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로 알 수 없는 문양을 그려넣고 소금을 뿌려대며 통곡했습니다. 이 집에 붙은 부정을 타파해야 한다며 꽹과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웃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관리사무소에서도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셔.
아버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 들었어? 제사 파동 이후로 아버님이 쓰러지셨대. 엄마는 이게 다 조상님이 노하셔서 그런 거라고 믿고 저러시는 거야. 당신이 병원 가서 아버님께 사과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엄마도 진정하실 거야. 남편의 눈물 섞인 호소에 제 마음이 흔들렸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쓰러지신 게 정말 제 탓인가요? 평소 고혈압에 당뇨가 있으셨던 아버님이 본인들의 화를 못 이겨 쓰러지신 걸 왜 저에게 돌리는 건가요? 저는 남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편찮으신 건 안타깝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보고 가서 사과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사 안 지낸 게 죄야? 그래서 아버님이 쓰러지신 거라고? 당신들 정말 제정신 아니야. 집단 광기에 빠진 것 같아. 나는 이제 당신 집안 사람 한 명도 보고 싶지 않아. 남편은 제 차가운 반응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너 정말 잘났다. 내가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조상님 저주? 그래, 나도 이제 믿기 시작했어. 너랑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안에 바람 잘 날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가장 큰 재앙이었어. 남편의 그 말은 제 가슴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 주었습니다. 7년의 세월, 제가 쏟았던 모든 정성과 인내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임시 숙소를 전전하며 이혼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끊임없이 저를 추적했고 제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연락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 하나 안 지내는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싸움이었으니까요. 소송이 진행되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꼭 좀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협박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간곡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빌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공공장소인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시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당당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한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우리 아들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게 생겼어. 이게 다 조상님이 노하신 게 아니라 그놈이 회사 돈에 손을 댔다지 뭐냐. 저는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니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사 비용 마련한다고, 그리고 너랑 싸우고 스트레스 풀러 다닌다고 돈을 좀 썼나 봐. 그게 들통이 나서 지금 난리가 났어. 내가 가서 합의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너 모아둔 돈 있잖아. 그거면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어. 조상님께 빌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더라. 내가 어리석었어. 죽은 조상 챙기느라 산 내 아들 망치는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의 그 이중적인 모습에 저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앞섰습니다. 조상님의 노여움이라더니 결국은 본인들의 탐욕과 무책임이 빚은 결과였던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조상님이 내린 벌이 아니라 남편이 지은 죗값이에요.
그리고 그 돈, 제 아이들과 제 미래를 위한 돈이지 남편 범죄 메우라고 있는 돈 아닙니다. 이제 와서 조상님 탓이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저는 끝까지 법대로 할 겁니다. 이혼도, 위자료도,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도요. 시어머니는 카페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동정심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그분들이 피운 향 냄새와 함께 타버려 제만 남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조상님이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후손들이 이렇게 서로를 증오하고 파멸로 몰아넣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 하실까요? 정성스러운 제사상보다 가족 간의 화목과 사랑을 더 기특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그 지긋지긋한 향 냄새를 완전히 지우려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죽은 이를 기리는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횡령 사건, 그리고 계속되는 시댁의 방해 공작들. 저는 이 진흙탕 싸움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켜내고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댁의 태도는 또다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를 며느리가 아닌 자신들의 아들을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뻔뻔한 요구와 이어지는 충격적인 반전들. 제가 겪은 이 지독한 현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어둠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남편의 구속 위기 앞에서 시댁이 벌인 상상 초월의 만행들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지독한 전쟁의 뒷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이후 제 삶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조상님의 노여움이니 뭐니 하며 저를 악기 취급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매일같이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보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분의 변신은 경악스러웠지요.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는 길을 막아서며 제 가방끈을 붙잡고 늘어지셨습니다. 얘야, 내가 살려줘야 한다. 우리 집안 기둥이 뽑히게 생겼는데 내가 모른 척하면 어떡하니? 조상님들도 지금은 다 이해하실 거다. 우선 산 사람부터 살려야지 않겠니? 제가 그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한테 저주를 퍼붓고 제 이름 적힌 종이를 불태우지 않으셨나요? 조상님이 노하셔서 제가 재앙을 맞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조상님이 이해를 하신다니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대답도 못하고 그저 아이고, 아이고 소리만 내며 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 담긴 진심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본인들의 노후를 책임질 돈줄이 끊길까봐 두려운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었지요. 알고 보니 남편이 손을 댄 회사 공금은 생각보다 훨씬 큰 액수였습니다. 그 돈의 행방을 쫓다 보니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제사 비용으로 썼다고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용하다는 무속인들에게 갖다 바친 복채와 시아버님의 주식 투자 실패를 메우는데 상당 부분이 들어갔더군요. 결국
그 집안의 허울 좋은 전통과 제사라는 명분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남편은 저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어차피 당신도 이기적으로 굴었잖아.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신이 집안일에 조금만 더 협조적이었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야. 내가 밖에서 헛돈 쓰고 다닌 건 당신이 나를 안 챙겨줘서 생긴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이 뻔뻔한 내용에 저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죄마저 아내 탓으로 돌리는 그 나약하고 비겁한 영혼을 보며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죽고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내놓지 않자 이번에는 제 친정집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신우이는 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조로 이야기했지요. 사돈어른, 딸 자식 교육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닙니다. 집안에 일이 생겼으면 사위 살리는 게 먼저지. 어떻게 자기 돈만 챙기고 이혼 소송을 합니까? 우리 오빠 감옥 가면 당신 딸도 범죄자, 아내 되는 건데. 그거 원하세요? 친정 엄마는 그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시댁 식구 전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강화하고 남편의 횡령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아는 모든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제가 감싸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결국 구속 기소되었고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이 수감된 구치소 앞에서도 기도를 올리며 조상님께 빌더군요. 이 모든 재앙은 며느리가 제사를 거부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부정한 기운을 쫓아달라고 말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정말이지 그분들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현실을 직면할 용기가 없어 보이지 않는 조상 탓, 남 탓만 하며 평생을 살아갈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황폐할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정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을 수 없는 곳, 향 냄새와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 평온한 곳으로요. 이사 가기 전날 저는 텅 빈 집 거실에 앉아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조상님들, 만약 정말 계신다면 제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굴레와 억압이 아닌 사랑과 자유 속에서 자라게 하겠습니다. 당신들도 이제 그 지긋지긋한 제사상 앞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이사 준비를 마치고 잠시 잠이 든 새벽 현관문 밖에서 또다시 익숙한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머리를 산발한 시어머니가 눈이 뒤집힌 채로 문손잡이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에는 날카로운 무언가를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문 밖에서 낮게 음조렸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치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조상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죽어야 우리 집안이 산다. 내가 죽어야 아들이 나온대. 소름 끼치는 광기였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날 새벽은 또다시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침을 뱉으며 저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불을 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공포가 가시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새 집은 정말 예쁘다.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큰아이의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닦고 짐을 옮겼습니다.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라 다짐하면서요. 새로 이사한 곳에서는 제 이름을 바꾸고 직장도 옮겼습니다. 한동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시댁과의 연락은 완벽히 차단되었고 남편의 재판 소식도 변호사를 통해서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새로운 직장으로 익명의 택배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검게 탄 나무 토막들과 함께 핏빛으로 쓰인 제 이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부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구의 소행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간 남편을 대신해 저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였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고요. 그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저를 괴롭힌다면 저 또한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이혼이 아니라 형사 고소였습니다. 스토킹 범죄, 협박,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횡령 자금이 시어머니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했지만 사실은 아들의 범죄를 부추기고 그 돈을 챙긴 공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실이 하나둘 밝혀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조상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세상에 낱낱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작을 일으키며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시누이와 시아버님 또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집안 전체가 범죄 집단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도 잠시였습니다. 남편의 1심 선고가 나던 날 법정에서 저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의를 입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저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 처가 집안의 화목을 깨뜨리고 저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정을 지키고 부모님께 효도하려 했을 뿐입니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그 모습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생, 즉 남편의 작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카 며느리, 미안하네. 형님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 우리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이건 형님이 숨겨뒀던 건데
자네한테 꼭 줘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네. 봉투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시어머니의 평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젊은 시절 시할머니로부터 지독한 제사 수발과 시집살이를 당하며 살아오셨더군요. 본인이 당했던 고통을 며느리에게 대물림하면서 그것을 전통과 효도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해온 그 슬픈 기록들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 비극적인 순환의 고리. 저는 그 일기장을 보며 다시는 이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드디어 온전한 자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이의 가방 안에서 낯선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곧 데리러 갈게. 조상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소름이 돋는 소름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접근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요? 저는 다시 한번 공포의 그림자가 저희 가족을 덮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지독한 전쟁은 과연 언제쯤 끝이 날 수 있을까요?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 나라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그 저주받은 신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요. 하지만 떠나기 전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장에 적혀 있던 의문의 주소. 그곳에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소를 찾아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 의문의 장소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서 저는 과연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가방에서 발견된 그 서늘한 쪽지를 쥐고 저는 한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셔야 할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이에게 접근한 것인지, 아니면 시어머니의 조종을 받는 누군가가 여전히 제 주변을 맴도는 것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지요. 저는 곧바로 이사를 준비하던 계획을 잠시 멈추고 시어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장에 적혀 있던 그 의문의 주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을 간다 해도 평생 이 공포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 주소는 경기도 외곽의 아주 외딴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아 몇 번이나 길을 헤맨 끝에 도착한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것 같은 퇴락한 한옥한 채였습니다. 이끼 낀 돌담과 삐걱거리는 대문, 그리고 집 주변을 감싸고 있는 기괴하게 뒤틀린 소나무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문을 밀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것은 바로 그 지긋지긋한 향 냄새였습니다. 시댁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 숨통을 조여오던 그 냄새가 이 산골 오지까지 진동하고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안채로 다가간 저는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중얼거림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내는 소리라기보다는 짐승의 신음 같기도 하고 무언가 주문을 외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방 안은 온통 붉은색 부적들로 도배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상 위에 놓인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진과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인형들, 그리고 남편이 수감될 때 입었던 옷가지들이 기괴하게 얽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앞에는 한 노파가 등을 돌리고 앉아 방울을 흔들며 무언가를 의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자 노파가 서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그 무속인이 분명했습니다. 노파는 저를 보더니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부정한 년. 내가 오지 않으면 내 새끼들이라도 불러오려 했는데 제 발로 찾아오니 기특하기도 하지. 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신들 여기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고. 노파는 제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사상 위에 놓인 제 사진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집안의 기운을 다 빨아먹은 악귀야. 이제 그만 물러가라. 내가 죽어야 이 집안의 대가 살고 내 아들이 감옥에서 나온다. 조상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시어머니는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는 와중에도 내 처단을 원하고 계셔.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이 무속인에게 돈을 보내며 저를 향한 저주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조상님은 결국 자신들의 뒤틀린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조상님이 정말로 있다면 자식을 범죄자로 만들고 며느리를 죽이려는 당신들 같은 인간들을 가만두시겠어? 당신들이 하는 건 종교도 전통도 아니야. 그저 자기 위안을 위한 살인 행위일 뿐이라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기괴한 현장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당황하며 방울을 집어 던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경찰에 넘길 거예요. 스토킹, 협박,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저주 의식까지 전부 다요. 그런데 그 순간 집 뒤편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손에 든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엄마를 요양병원에 가둬? 내가 우리 오빠를 감옥에 보내? 오늘 여기서 끝장을 내자. 신우이는 정말로 저를 해치려는 듯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며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신우이의 욕설과 노파의 기괴한 방울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겨우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을 때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본 그 한옥집은 마치 괴물의 입처럼 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과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경찰들도 영상 속의 그 기괴한 장면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힌 집단의 조직적인 가스라이팅이자 범죄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무속인에게 바친 돈이 수억 원에 달했으며 그 돈의 출처 중 일부는 시아버님의 사망 보험금과 남편이 횡령한 공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조상님께 빌어야 한다며 그 큰 돈을 무속인에게 갖다 바쳤던 겁니다. 결국 조상님을 극진히 모신다던 그들의 행위는 거대한 사기극에 노란한 어리석은 자들의 최후였습니다. 신우이는 특수협박과 폭행 미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무속인 또한 사기와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던 시어머니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시댁과의 모든 법적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제 승소로 판결이 났고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그들이 가진 마지막 재산인 그 낡은 아파트라도 압류해서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모든 소송이 끝나고 저는 드디어 아이들을 데리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의 면회를 갔습니다. 창살 너머로 마주한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제게 화를 내지도 원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던 그 전통과 조상님이 결국 당신에게 남긴 게 뭐야? 감옥과 파괴된 가정, 그리고 미쳐버린 어머니뿐이잖아. 남편은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여전한 자기연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 앉아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며 저는 가슴 깊이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야 제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그 매캐한 향 냄새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비행기를 탄다며 들떠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유령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조상님이라는 이름으로 산 사람의 목을 죄는 그런 악습의 고리를 제대에서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말입니다. 외국에 도착해 자리를 잡은 지도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곳은 제사도 조상님의 노여움도 없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제 일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매 순간이 제게는 기적 같습니다. 가끔 밤늦게 한국에서 걸려오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보면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전화기는 이제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열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한국에서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뜻밖에도 요양병원에 계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간호사에게 부탁해 보낸 유품이라고 하더군요. 상자를 열어보기가 두려웠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예상했던 부적이나 저주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은가락지 하나와 아주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얘야, 내가 미안했다.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로만 알았다. 조상님 무서운 줄만 알았지 산 사람 무서운 줄은 몰랐구나. 이 가락지는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엄마한테 받은 거다.
내 딸한테도 안 준 건데 너한테 주고 싶구나. 부디 내 아들 있고 우리 집안 망령들 다 있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조상님 뵙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리는 제사다. 시어머니의 그 마지막 고백에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토록 저를 괴롭히던 그 노여움과 광기 뒤에는 사실은 자신도 피해자였고 두려움에 떨던 한 연약한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분을 향한 지독한 증오는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정말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폭력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상님은 결코 후손들의 눈물을 담보로 제사상을 받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효도와 전통은 살아있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 지옥 같은 전쟁을 거치며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정말 행복해져도 되겠죠? 제 아이들과 함께 이 낯선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향냄새 대신 꽃향기를 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기나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떠나온 그 한국의 낡은 집, 그곳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비밀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그 은가락지 뒤에 새겨진 의문의 문양과 그것이 가리키는 또 다른 장소. 혹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진짜 원인이 따로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의 편지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저를 어딘가로 이끌기 위한 함정이었을까요? 제 삶의 평화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 기묘한 기분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 은가락지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추적하며 겪게 되는 새로운 미스터리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운명의 수수께끼를 저와 함께 풀어보시겠습니까? 그 은가락지 뒤에 새겨진 기묘한 문양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했고 마치 어떤 지도를 축약해 놓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한국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 연락해 그 문양의 정체를 수소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로부터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그 문양 어디서 났어? 그거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어느 가문이 인장이라는데 지금은 사라진 종택의 비밀 창고 열쇠 모양이랑 똑같대. 친구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열쇠가 가리키는 곳은 다름 아닌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산골 한옥집의 지하 창고였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이곳에서의 평화로운 삶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그 비극의 뿌리를 확인하고 완전히 뽑아버릴 것인가. 결국 저는 아이들을 잠시 친구에게 맡기고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 마음속의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찾은 그 산골 마을은 여전히 음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시누이는 구속되었으며
무속인은 행방을 감춘 뒤였습니다. 주인 없는 한옥은 더욱 황량하게 변해 있었지요. 저는 가슴에 은가락지를 품고 그 기괴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던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낡은 돗자리를 걷어내자 가락지의 문양과 일치하는 작은 홈이 파인 나무판이 나타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를 끼워 돌리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바닥이 열리며 좁은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내려간 그곳에는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시댁 가문의 진짜 족보와 일기들, 그리고 충격적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집안이 대대로 지켜왔다던 그 화려한 족보가 사실은 돈을 주고 산 가짜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부모님, 즉 시조부모님 세대에서 가난을 면하기 위해 몰락한 양반 가문의 족보를 사들였고 그 거짓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후손들에게 강박적인 제사를 강요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시어머니 또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거짓이 탄로날까봐 두려워 더욱 광적으로 제사에 집착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조상님이 노하신다는 말은 사실 조상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가짜 조상을 모시며 진짜 자손들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그 지독한 허영의 실체를 마주하자 저는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 몇 장 때문에 내 청춘이 무너졌고 한 남자가 범죄자가 되었으며 온 가족이 미쳐갔던 것인가 싶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는 모든 가짜 족보와 부적, 그리고 시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거짓된 기록들을 마당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불을 붙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저는 비로소 시어머니가 왜 마지막에 저에게 이 가락지를 보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끊어내지 못한 그 가짜 인생의 굴레를 가장 미워했지만 동시에 가장 강했던 며느리인 저에게 대신 없애달라고 부탁하신 것이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시어머니의 환영이 보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라는 인사를 건네며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교도소에 있는 전 남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더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지키려던 게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나는 조상을 지킨 게 아니라 내 열등감을 지키려 했던 거였어. 당신과 아이들에게 지은 죄, 평생 속죄하며 살게. 부디 나 같은 놈은 잊고 행복해져. 남편의 뒤늦은 참회에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마저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에는 더 이상 그 무거운 은가락지가 끼워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정성껏 만들어준 알록달록한 종이 반지가 끼워져 있지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조상은 우리를 심판하고 벌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봐주는 따뜻한 기억이라는 것을요. 구독자 여러분, 제 기나긴 이야기가 이제야 정말 끝이 났습니다. 제사를 거부하는 며느리와 문 밖에서 기도하던 시댁,
그 소란스러웠던 전쟁의 끝은 결국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강요된 신념이나 잘못된 전통 때문에 숨막히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죽은 이들의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당신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행복을 선택하세요. 저는 이제 평범한 엄마로 그리고 당당한 한 여성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가끔 향 냄새가 그리울 때는 제사상 대신 맛있는 음식을 차려 아이들과 웃으며 나누어 먹습니다. 그것이 제가 조상님들께 드리는 가장 정성스러운 제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더 이상 타인이 강요한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기를, 오직 여러분만의 빛나는 태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내일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축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파란만장한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 못할 고민으로 밤잠 설치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절절하고 현실감 넘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공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정말로 마침표를 찍고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